예비 며느리가 시골에 인사를 왔는데 시어머니를 도우미로 오해하고 5분 후 진실이 밝혀지자 응원은 설레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타잉을 따라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함께할 사람으로 결심한 그의 가족에게 정식으로 인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우아한 드레스부터 새 하이힐까지 꼼꼼히 준비했고 타잉의 가족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고급스러운 선물 가방도 잊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응원은 끊임없이 타잉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정확히 말해줘. 그래야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지. 그리고 나 쳐다보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꼭 전해줘. 도시에서야 우리 방식이 다르지만 시골에서는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트집 잡힐까봐 무서워. 타잉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는 성격이 좋으셔서 네가 진심이면 돼. 그러나 타잉의 진심이면 된다는 말은 응원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모든 것이 완벽하길 바랐습니다. 차가 푸른 정원 한가운데 있는 소박한 기와집 앞에 멈춰 섰을 때 응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집은 그녀의 상상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입구로 가는 길에는 마른 잎이 가득했고 오래된 철문은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오빠 집 여기야? 응원은 무심코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실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타잉은 그녀의 말투 속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웃었습니다. 우리 집은 소박하지만 엄마는 정말 착하셔. 걱정하지 마. 두 사람이 마당에 들어서자 한 중년 여성이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색이 바랜 바바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뒤로 단정히 묶었습니다. 그녀의 마르고 햇볕에 그을린 손에는 대나무 빗자루가 들려 있었고 동작은 느리지만 신중했습니다. 타잉을 본 그녀는 멈춰서서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애정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서 와, 타잉. 여자친구 데려왔니? 응원은 그녀를 훑어보았고 시선은 그녀의 소박한 옷차림과 거친 손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도움이겠지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타잉의 어머니는 이럴 리가 없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응원은 앞으로 나섰고 처마 및 먼지 쌓인 오래된 테이블과 의자를 보고 불편한 기색을 애써 감추었습니다. 그녀는 선물 가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바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타잉 오빠 부모님 좀 불러주시겠어요? 집안 어른들을 뵈어야 하거든요. 여자는 멈칫했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타잉 부모님은 정오애들에 나가셨어. 앉아서 쉬고 있어. 차를 끓여줄게. 응원은 대답에 신경 쓰지 않고 무심하게 테이블과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아, 그리고 아주머니, 테이블이랑 의자 좀 닦아주세요. 이렇게 더러워서 앉을 수가 없네요. 그 말을 듣고 호아 아주머니는 잠시 침묵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타잉의 얼굴이 살짝 찡그려졌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응원,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없어? 응원은 그를 돌아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한 것뿐인데. 그리고 난 이렇게 먼지 많은 곳에 앉는 거 익숙하지 않아. 여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계속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닦으면서 물었습니다. 시골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가 보네. 여기는 모든 게 소박해서 도시처럼 편하지는 않아. 응원은 대답하지 않고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얼룩덜룩한 벽과 구석에서 윙윙거리는 오래된 선풍기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타잉 오빠 집이 이렇게 가난했나?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지? 호아 아주머니는 차를 다 끓여 조심스럽게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차를 내려놓고 부드럽게 권했습니다. 차 마시렴. 방금 끓였는데 아직 뜨거워. 응원은 앞에 놓인 찻잔을 보았고 도시에서 마시던 맑은 차와 달리 짙은 색을 띠고 있는 것을 보고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살짝 밀어내며 타잉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마셔. 난 이 냄새에 익숙하지 않아. 타잉은 응원의 태도에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그는 침묵을 지키며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어머니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호와 아주머니는 여전히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응원은 무슨 일 하니? 도시에서 많이 바쁘겠구나. 응원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해요. 바쁘긴 하지만 처음 인사드리는 거라 타잉 오빠랑 같이 오려고 시간 냈어요. 호와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응원의 말과 행동이 유쾌하지 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 아가씨에게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타잉은 어머니를 힐끗 보았고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괴념치 않으실 거라는 걸 알았지만 오늘 응원의 태도는 그를 정말 실망시켰습니다. 이 여자가 내가 평생 함께할 사람인가?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답답해졌고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도 응원은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이 자신과 타잉을 큰 시련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이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응원은 앞에 놓인 찻잔을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살짝 눈살을 찌푸린 후 호기심 반 비아냥 반의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타잉 오빠네는 아주머니 같은 분을 자주 쓰시나 봐요. 그 말은 화살처럼 호와 아주머니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타잉 엄마는 아무도 고용하지 않아. 우리 시골은 소박해서 집안일은 다 스스로 한단다. 응원은 그 말을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집안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타잉 오빠네 집은 너무 오래됐네요. 타잉 오빠가 사람을 더 써야 할 것 같아요. 아주머니 혼자서는 이 많은 일을 다 못하실 것 같은데요. 이때 타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두워졌고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아 애써 참았습니다. 그러나 응원이 무언가를 더 말하려 할 때 타잉은 벌떡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고 마당 한구석으로 끌고 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원, 너 지금 네가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어? 응원은 타잉의 태도에 놀라 잠시 멈칫했지만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긴요? 도움이 아니에요. 오빠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해요? 타잉은 응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야. 네가 방금 무시하는 말을 한 분이 내 친어머니라고. 응원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렸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오빠 어머니가 그런 옷차림을 하고 계시다니. 어머니가 왜? 타잉은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좋은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도 없어. 우리 엄마가 선생님이셨던 거 알아. 하지만 아버지가 중병에 걸리셔서 엄마는 교직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시며 우리 형제 먹여 살리셨어. 엄마는 평생을 이 가정을 위해 희생하셨고 자신은 돌보지 않으셨어. 그런데 이게 네가 우리 엄마를 대하는 방식이야? 응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당황스러웠고 부끄러우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미리 말해주지 않았잖아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시고요. 전 아무 뜻도 없었어요. 타잉은 고개를 저었고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낙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원, 넌 우리 엄마가 옷차림 때문에 존경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린 안 맞는 것 같다. 타행의 말은 칼날처럼 응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멍해져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멀리서 호아 아주머니는 모든 다툼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고 슬픈 눈빛이었지만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타잉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타잉, 화내지 마라. 네가 진심으로 응원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더 주렴. 타잉은 반박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호아 아주머니는 응원을 향해 온화하면서도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원, 네가 시골 생활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 알아. 여기 모든 게 도시와는 많이 다르지.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줬으면 좋겠구나. 좋은 옷을 입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나 같은 시골 사람은 그저 진심으로 살면서 자식들을 위해 일할 뿐이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면 가족을 사랑하고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호아 아주머니의 말은 경종처럼 울렸습니다. 응원은 고개를 숙이고 감히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은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타잉은 옆에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호아 아주머니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몸을 돌려 응원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얹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난 화 안 났어. 젊은 사람들은 때때로 실수를 할 수 있는 법이지. 중요한 건 잘못을 고치는 거야. 호아 아주머니의 말은 응원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망친 건가? 응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어색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응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호아 아주머니의 말이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은 변화와 성장의 씨앗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호아 아주머니의 배려 덕분에 집안 분위기는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그녀는 타인과 응원에게 끊임없이 음식을 덜어주며 거리감과 긴장감을 없애려고 애썼습니다. 청년의 말은 람씨의 마음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는 청년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그 안에 절망과 진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굳은 살 박인 손이 떨렸고 앞에 맴도는 담배 연기를 휙 날려버렸고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자네, 정말인가? 어젯밤 그 사람도 똑같은 말을 했어. 어머니가 긴급 수술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어. 그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서 나는 그 사람에게 가방을 돌려줬어. 여기까지 듣자 카인 칸이라는 이름의 청년은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는 람씨의 손을 꽉 잡았고 눈물이 글썽였고 목소리는 거의 갈라졌습니다. 아저씨,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맹세합니다. 그 돈을 잃어버리면 어머니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찾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람씨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팽팽 돌았습니다. 설마 내가 속은 건가? 만약 그렇다면 나는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의 돈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무심코 비극을 일으킨 거야.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람씨는 벌떡 일어나 카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진정해. 내가 모든 일을 다시 이야기해 줄게. 그리고 나서 우리는 경찰서에 가서 그들이 명확하게 밝히도록 도와달라고 할 거야. 람씨는 가방을 주운 것부터 민을 만난 것까지 모든 일을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카인은 들을수록 점점 더 창백해졌고 람씨가 말하는 모든 내용은
그의 마음에 더욱 깊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저씨,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갑시다. 어머니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람 씨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끌고 나와 카인에게 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명확하게 밝혀야 해. 그의 낡은 오토바이가 시동을 걸었고 익숙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카인은 뒤에 앉아 가방을 꽉 잡았고 그의 눈은 걱정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람 씨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고 마치 돌덩이가 짓누르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아이를 내버려 둘 수 없어. 모든 일이 아직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야. 경찰서에서 람 씨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주름진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카인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붉게 충혈된 눈은 경찰관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람 씨는 가방을 주운 것부터 민과의 만남까지 모든 이야기를 경찰에 말했습니다. 민의 당황한 모습부터 그가 말한 이야기까지 모든 세세한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꼼꼼하게 기록했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그의 동료들은 람 씨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신속하게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경찰관이 람 씨에게 말했고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그를 조금 안심시켰습니다. 긴장된 기다림 끝에 몇 시간 후 수사관들이 돌아왔고 그들과 함께 어젯밤 람 씨가 만났던 민이 있었습니다. 민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두 손은 앞으로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초췌한 모습이었고 방 안에 있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던 카인은 즉시 벌떡 일어섰고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온몸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민에게 빠르게 다가가 목이 메었지만 여전히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람 아저씨를 속여서 내 돈 가방을 가져간 사람이 맞죠. 그 돈이 우리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우리 어머니가 수술대 위에서 기다리고 있고 1분 1초가 생사의 갈림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카인은 민에게 달려들 뻔했지만 한 경찰관이 그를 재빨리 제지했습니다. 민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대답하지 않았고 온몸이 마치 길 잃은 그림자처럼 움츠러들어 있었고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무거운 담요가 덮인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잠시 후 경찰서장이 입을 열었고 목소리는 엄숙했지만 인내심이 가득했습니다. 민 씨, 우리는 당신과 돈 가방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모든 것을 분명히 말하세요. 왜 이런 일을 했죠? 민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지만 그의 어깨는 가늘게 떨렸고 마치 무언가를 억누르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의 압박에 민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퀭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짓눌려 있던 짐을 덜어내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단지 민은 목이 메었고 심호흡을 한 후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날 몸이 피곤하고 지쳐서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지만 병원비를 낼 돈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동안 그는 우연히 카인이 간호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카인은 어머니가 곧 긴급 수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큰 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은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는 갈라졌고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 돈을 가지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고
심지어 새 삶을 시작할 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지만 자신을 변호하는 것처럼 모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누구의 것도 훔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가 부주의에서 떨어뜨리면 그 돈은 마치 운명이 저에게 준 기회 같았습니다. 그는 카인이 병원을 떠난 후 그를 따라갔다고 인정했습니다. 카인이 길가에 가방을 떨어뜨렸을 때 그는 재빨리 달려가 주우려고 했지만 람 씨가 먼저 발견해서 늦었습니다. 그 오토바이 택시 기사 아저씨가 주운 것을 보았을 때 저는 그냥 가방을 뺏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서 아저씨를 속였습니다. 아저씨가 그렇게 착하고 사람을 잘 믿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단지 제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민은 고개를 숙였고 두 손은 떨리며 서로 얽혀 있었고 람 씨는 한숨을 쉬었고 그의 흐릿한 눈은 민을 보았고 그를 탓해야 할지 동정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앞에 있는 남자는 분명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었지만 그의 눈 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막다른 골목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의 고통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카인은 말없이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연민도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람 씨를 보았고 경찰관을 향해 돌아섰고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제발 가능한 한 빨리 돈 가방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어머니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이 일을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경찰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확인해보니 가방 안에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카인은 거의 쓰러질 뻔했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고개를 숙여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 특히 람 씨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람 아저씨와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머니를 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람 씨는 카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너희 어머니가 건강해지시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뻐. 어쩌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인연일지도 몰라. 그렇지? 람 씨와 카인의 이야기는 경찰서에서의 결말 이후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각자의 삶은 평범하게 돌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일어난 일들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카인의 어머니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녀의 건강은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카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오랫동안 그를 짓눌렀던 걱정은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았고 그녀의 눈은 부드러웠지만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얘야, 간호사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그 착한 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살 수 없었을 거야. 그분을 찾아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해. 알겠지? 카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마음은 감사와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람 씨를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카인은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선물 바구니가 있었고 안에는 향기로운 샴푸 한 병, 녹차 한 상자, 그리고 따뜻한 양털 스카프가 들어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카인의 마음이 가득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익숙한 길모퉁이에 도착했을 때 카인은 람 씨가 낡은 오토바이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마치 그날의 드문 손님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람 아저씨. 람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카인을 보았고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밝아졌습니다. 그는 오토바이 발판을 치우고 재빨리 일어나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자네인가? 어머니는 어떠신가? 수술은 잘 끝났나? 카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은 감동으로 빛났습니다. 네, 어머니는 건강해지셨어요.
모두 아저씨와 경찰관님들 덕분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왔습니다. 먼저 아저씨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것을 작은 상자에 넣어 비록 진실이 때로는 매우 늦게 오더라도 인생에는 항상 정의를 위한 자리가 있다는 증거로 여겼습니다. 이제 저녁 노을이 초가 지붕을 덮을 때 마이 할머니는 더 이상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비록 힘들었지만 억울함의 긴 장을 닫고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용서가 자신을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마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정직함이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의는 늦게 올 수 있지만 올 때는 항상 강인한 영혼의 빛을 가져다 줍니다. 이와 같이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눌러 우리가 삶의 아름다운 가치를 전파하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바로 저 여자예요. 제가 방금 저 여자를 지나쳤는데 제 가방이 사라졌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나쁜 짓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80년 전 활기찬 마이 흐엉 시장에서 가난한 고구마 장수 할머니가 군중의 가혹한 판결 속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아무도 그녀를 변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경멸의 찬 시선과 비난만이 그녀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정에서 그녀는 수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수첩은 진실을 뒤집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비밀을 밝힐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할머니는 무엇 때문에 80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썼을까요?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이와 같이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받아보세요. 분비는 시장 한복판에서 려슈우스의 마이 할머니는 작고 마른 책으로 매일 화덕 옆에 조용히 앉아 향긋한 고구마를 굽고 있었습니다. 고구마 하나를 팔 때마다 그녀는 하루 끼 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는 그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노파였을 뿐입니다. 작은 골목 끝에 있는 허름한 새빵은 그녀가 매일 생계를 꾸린 후 돌아오는 곳이었습니다. 썩은 기와 지붕은 겨울에 스며드는 차가운 비를 막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도 가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삶이 가혹함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직함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곧 닥쳐올 억울한 사건이 그녀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이와 같이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받아보세요. 그날 마이 흐엉 시장은 평소보다 더 붐볐습니다.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가격 흥정과 웃음소리가 여느 때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마이 할머니는 여전히 화덕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구운 고구마의 온기는 초겨울 아침의 한기를 쫓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인내하며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시장 한복판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 가방이 없어졌어. 누가 내 가방을 가져갔지? 부유하고 거만한 태도로 유명한 란 씨가 군중 한가운데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마이 할머니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저 여자예요. 제가 방금 저 여자를 지나쳤는데 제 가방이 사라졌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나쁜 짓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즉시 마이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의심의 찬 시선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할머니 가난해 보이는데 진짜일지도 몰라. 하지만 아무도 마이 할머니가 정말 그런 짓을 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점점 커지는 소문만이 마치 파도처럼 그녀를 구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마이 할머니는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안 가져갔어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하지만 그 연약한 목소리는 단호한 란 씨의 목소리에 묻혔습니다. 저 할머니 있는 곳을 확인해봐요. 한 남자가 다가가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의 고구마 바구니를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한 여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딘가에 숨겨놨을지도 모르지. 누가 믿겠어. 마의 할머니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변호해줄 사람을 찾았지만 돌아온 것은 군중의 무서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후 소문은 시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마이의 할머니가 도둑이고 가난해서 무슨 짓이든 할 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경멸에 찬 시선과 가혹한 말은 그녀를 무너뜨릴 것 같았습니다. 사소해 보였던 사건은 그녀의 삶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이 할머니는 더 이상 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고 아무도 그녀의 고구마를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손님을 기다렸지만 더 이상 동정의 시선은 없었고 오직 외면과 혐오만이 있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소문은 점점 퍼져나가 그녀를 비난과 소외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생계를 유지하던 고구마 장사는 이제 그녀가 밖으로 나설 때마다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화살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살던 새빵 주인도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여기 계실 수 없습니다. 주인은 경멸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추문에 연루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새빵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이미 너무나 힘든 삶이 더 악화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이 할머니는 조용히 짐을 챙겨 낡은 고구마 바구니를 들고 비좁은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떠날 때 작별 인사도 배웅해주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긴 밤 동안 그녀는 잠들 수 없었고 어둠 속에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작은 문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속 고통을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고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주머니 속에 몇 푼 안 되는 돈과 강인한 마음, 그리고 산산조각난 정직함에 대한 믿음뿐이었습니다. 마이 할머니는 어디에 정착할지 모른 채 한때 그녀의 생계수단이었던 옛 시장을 떠나 판단의 시선이 없는 곳을 찾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누명은 단지 물질적인 손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사회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빼앗아갔습니다. 외로운 나날 속에서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불공평은 사람을 기르게 만들지만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힘을 찾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마이 할머니는 안개 낀 길에 햇살이 비치지 않은 일은 아침에 마이 흐엉시장을 떠났습니다. 텅 빈 바구니와 몇 가지 낡은 물건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녀는 목적지도 없이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무거워진 것은 노쇠함 때문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마이 할머니는 마을 길과 벼가 펼쳐진 들판을 지나갔습니다. 나뭇가지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는 그녀의 눈에 어린 슬픔을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타양살이 초기에 그녀는 낯선 집의 처마 밑에서 잠을 자고 바구니에 남은 마지막 삶은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구걸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정직함은 단지 품성이 아니라 어느 날 그녀는 하노이 외곽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푸른 들판과 잔잔한 강을 보며 그녀는 이곳이 임시 정착지가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작은 채소밭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노동의 대가로 하루하루 먹을 약간의 채소를 받았습니다. 채소밭 주인인 바이 씨는
소박한 농부였습니다. 그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마이의 할머니의 과거에 대해 많이 묻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세월이 흘렀고 마이 할머니는 채소밭 근처의 작은 오두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바이 씨가 양보한 작은 땅에 채소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데 익숙한 그녀의 손길로 가꾼 채소는 푸르게 자라났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평화로운 삶이었고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나 악의적인 소문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등유 램프 옆에 홀로 앉아 그녀는 마이 흐엉 시장과 자신을 도둑으로 여겼던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정직함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있었지만 떠올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욱신거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쌀을 얻기 위해 시골 장터에 채소를 팔러 갔을 때 그녀는 우연히 길가에서 파는 낡은 물건 가방을 보았습니다. 오래된 물건들 사이에서 그녀는 책과 오래된 서류가 가득 담긴 천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그녀는 그 가방을 싼 값에 사서 작은 오두막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날 밤 가방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색이 바랜 종이들 사이에 놓인 낡은 수첩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쓰인 손글씨를 알아보았지만 그 내용은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수첩에는 정보와 숫자 그리고 안전 계획과 탈출 방법에 대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란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마이 할머니의 머릿속에 어떤 연관성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름은 틀림없었습니다. 알신년 전 그녀에게 누명을 씌운 바로 그란 씨였습니다. 마이 할머니는 한 줄 한 줄 읽었고 읽을수록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모호한 글자들이 점차 하나의 이야기로 맞춰졌습니다. 란 씨는 불분명한 금전 거래를 여러 번 했었고 그녀에 대한 누명은 단지 주변 사람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마이 할머니는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운명의 선물인지 아니면 그녀가 짊어져야 할 또 다른 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수첩은 알신년 동안 그녀를 따라다닌 억울함에서 그녀를 풀어줄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이 할머니는 등유 램프 옆에 조용히 앉아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이 쓰인 수첩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눈이 침침했지만 그녀는 한때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진실을 드러내는 그 종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수첩의 모든 글줄은 마치 조각 그림 맞추기처럼 점차 비밀의 그림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전에 없던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누명을 벗기 위한 여정이 아신년이나 걸렸지만 그녀는 분노나 원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용서가 가져올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틀렸어.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 원한을 품는다면 과거의 고통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어. 한적한 시골에 낡은 집으로 돌아온 마이 할머니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푸른 채소가 다시 자라났지만 이번에는 도둑맞거나 누군가의 판단을 받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종종 그녀에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 즉 정직함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기꺼이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마이 흐엉 시장에 있던 중년 여성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깊은 감사의 말과 함께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하노이에 오실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할머니께 빚진 것을 대신해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마이 할머니는 그저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 사과가 비록 늦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고통의 흔적으로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것을 작은 상자에 넣어 비록 진실이 때로는 매우 늦게 오더라도 인생에는 항상 정의를 위한 자리가 있다는 증거로 여겼습니다. 이제 저녁 노을이 초가 지붕을 덮을 때 마이 할머니는 더 이상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비록 힘들었지만 억울함의 긴 장을 닫고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용서가 자신을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마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정직함이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의는 늦게 올 수 있지만 올 때는 항상 강인한 영혼에 빛을 가져다 줍니다. 이와 같이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눌러 우리가 삶의 아름다운 가치를 전파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